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인근에 있는 휴양 도시 스트레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마세라티의 신형 그랑 카브리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뒤에 2대 그랑 카브리오가 서 있는데 한 대는 순수 전기차고 한 대는 내연기관입니다. 하지만 2대의 외형은 거의 같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영화 중에 페라리라는 영화를 찾았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엔조 페라리가 마세라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마세라티가 모터스포츠에서 워낙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1957년 밀레밀리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페라리 경주차가 전복이 되면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엔조 페라리는 1961년까지 소송에 휘말렸고 마세라티는 바로 모터스포츠에서 철수를 하고 일반 판매용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마세라티는 1914년 12월 1일 이탈리아 볼로냐의 한 골목에 조그만 공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알피에리 마세라티가 동생 2명과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937년에 이 마세라티 형제들은 이미 떠납니다. 그 이후로 마세라티는 수없이 주의를 바뀌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1968년에 시트로행이 인수를 했었고 75년에 데토마소를 거쳐서 1993년에 피아트가 인수를 했는데 피아트 그룹은 마세라티를 1997년에 페라리 산하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한때 정적이었던 마세라티를 자기 입맛대로 운영을 하는 시절을 갖게 되는데 페라리의 관리 감독하에 개발했던 차가 바로 그란 투리스모와 그랑 카브리오입니다. 이 차가 지금 업데이트된 게 1세대부터 2세대 차이가 거의 15년 가까이 됩니다. 업데이트 기간이 길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모기업 회사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세라티는 그 이후 페라리 산하에서 독립을 해서 알파로메오랑 묶였다가 또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가 합병하면서 FCA를 거쳐서 지금은 스텔란티스로 다시 거듭난 상태고 워낙 브랜드가 많은 대규모 그룹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바잉 파워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개발한 차가 그랑 카브리오 트로페오와 그랑 카브리오 폴고레입니다. 이 차들이 이전 세대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승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랑 카브리오 폴고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저와 함께한 포토그래퍼 김선웅 기자가 아주 멋진 운전 실력으로 폭우를 뚫고 잘 여기까지 데려다 줬고요. 비가 개서 지붕을 열어보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내려서 지붕을 열지 못하고 일단 닫은 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폴고레는 한글 발음으로 하면 이제 피읍 발음으로 하게 되는데 이 스펠링을 보게 되면 F 발음입니다. 폴고레, 번개, 라이트닝의 뜻이라고 해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세대와 2세대의 간격이 엄청 벌어졌습니다. 늘어진 배경에는 일단 마세라티 쪽에서는 반도체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모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합병을 연거푸하면서 여러모로 복잡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디자인으로 정체성을 잘 살려서 후속 모델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이전 세대와 어떤 연결고리를 짚어서 거기서 지나간 부분을 짚는 게 실은 의미가 없어 보일 만큼 15년이라는 세월 만에 나온 차답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뼈대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엔 그냥 스틸 모노코크였는데 지금은 알루미늄 관련 부품만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마그네슘이라든지 플라스틱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소재를 통해서 일단은 기존의 그랑 카브리오 스포츠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지금 트로페오 기준으로 85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물론 엔진도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VA 4.7 자연흡기였는데 이제는 V6 3.0 트윈터보 내추럴 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엔진 바뀐 차이도 있지만 경량 소재를 쓴 여러 가지 노력이 어우러져서 차가 이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덩치는 사실은 길이든 너비든 높이든 10cm 이상 되는 변화는 없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전하고 굉장히 비율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번 그랑 카브리오, 그란 투리스모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큰 변화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마세라티 차종 등이 에이징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세라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시즌2를 맞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좀 시승 전에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잡지인 꽈트로 루오테 기자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이 800V 전기 아키텍처를
과연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을지 아니면 아웃소싱으로 가져왔을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꽈트로 롯데 기자 말로는 자기들이 종합한 정보에 따르면은 일단은 마세라티가 직접 개발한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마세라티란 브랜드가 갖는 의미도 물어봤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따졌을 때는 경쟁 모델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대로 느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브랜드가 갖고 있던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에 있어서는 단지 수치가 조금 뒤진다고 해서 이 브랜드가 더 낮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세라티는 적어도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인 럭셔리 브랜드보다 그 위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시작을 했던 이탈리아 볼로냐를 가보게 되면 볼로냐 시내의 마세라티가 서울 강남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정말 쉽게 찾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희귀한 존재입니다. 또 그만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라면 단지 뭐 그런 과거의 의미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에 정말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스펙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세대 교체했다고 자랑할 법도 합니다. 그랑 카브리오 폴고레의 최고 출력은 760마력입니다. 760마력인데 기존에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었죠. 전기차 이런 형태의 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일단 뭐 가속력을 보게 되면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8초인데 MC20 처음 나왔을 때가 2.9초였거든요. 그거보다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성격을 단지 가속 성능이라든지 최고 속도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MC20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고요. 마세라티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 중에 최초의 전기 카브리올레고, 양산 카브리올레, 전기 카브리올레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최고 속도 290km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뭐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전기 모터의 출력도 중요하지만 그 고회전에서 이 전류를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일단 이걸 마세라티가 해냈다니까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꽈트로 롯데 기자 말로는 아무래도 스텔란티스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바잉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해놔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기존에 없던 기술들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커피 브레이크 하기 전에 잠깐 운전을 했는데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보통 그 차에 대한 첫인상은 그때 다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정말 편안한 차입니다. 이 수치상의 스펙을 마세라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앞세우긴 했지만 그런 수치를 잊어먹고 운전해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무섭지 않을 만큼 모든 힘을 뿜어내는 과정이나 차의 움직임들이 부드럽고 약간의 마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에는 스포츠 모드도 있고 코르사 모드도 있습니다. 뭐 트랙션 컨트롤 다 끌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본사에서도 코르사 모드는 쓰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 사실 코르사 모드를 써가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랑 카브리오나 그랑 투리스모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위에 MC20도 있고, 이 차는 정말 느긋하게, 말 그대로 그 GT라는 말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쓰고 있는데 심지어 포르쉐도 911을 GT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늘날 뭐 GT를 정말 대량 생산 브랜드도 서슴없이 쓰다 보니까 GT의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는데, 역시 마세라티입니다. 그 이탈리아 말 그랑 투리스모, 저는 보통 명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차종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서 아무도 감히 쓰지 못하게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란 투리스모의 역사가 페라리 산하에서 서러웠던 시절을 지나서 완전히 독립체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제 2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이게 신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완전 디지털이에요. 여기 뭐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중앙 정보창까지. 그래서 요즘 차 샀구나 이런 느낌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차 샀구나 정도가 아니라 요즘 들어간 기술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운영체제도 구글이랑 같이 개발을 했고, 그 국내에 들어올 때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T맵이 들어간다든지 이것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다 무선으로 다 연결되고요. 다만 이제 그 디지털 계기판이 모든 걸 다 삼키는 그런 방식에 비해서는 아래쪽에 여전히 터치 방식이긴 하지만 스위치들이 제자리에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찾기 위해서 뎁스를 몇 개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편안함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은 정확한 명칭을 물어봤는데 마세라티 엔지니어들도 이야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랑투리스모와 그랑카브리오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조지오 스포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명칭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고 경량 소재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그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바닥에 스케이트 플랫폼처럼 평평하게 까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센터 터널 쪽을 활용을 해서 T자형으로 길게 깔아서 이 운전석이나 그 동반석 높이도 상승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낮추면서도 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잘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요즘 전기차들 시승을 많이 하지만 아무리 서스펜션 세팅을 잘해도 본질적인 무게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에 어떤 움직임들은 매끄럽게 잘 둥글려 놓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약간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체력장 한 그 다음날 걸음걸이처럼 뭔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랑카브리오는 일단은 이 차의 이 정도 움직임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더 무겁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아까 오면서 굉장히 그런 타이트한 굽이길에서 리드미컬하게 요리조리 막 재밌게 운전하기에는 덩치가 크더라고요. 이번에 그랑카브리오는 이따 뭐 트로페어도 타겠지만 ICE 버전이든 EV 버전이든 전부 다 4륜구동이 기본입니다. 그게 이전 세대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엔진 런전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뒷바퀴 굴림이었는데, 그리고 에어스프링을 기본으로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구조는 기존에 앞뒤다 W10번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에는 W10번이고 뒤에는 멀티링크로 바뀌었고, 그 폴고레의 심장은 3개입니다. 3개. 마세라티의 상징이 트라이던트잖아요. 삼지창,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 그래서 그런가? 3개입니다. 앞 엑셀에 1개를 물렸고 뒤 엑셀을 좌우 따로따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각 모터의 출력은 제가 알기로는 400마력씩이고 760마력. 요즘 뭐 마력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서 인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그 레이싱 바닥에서 젊음을 바친 레이서의 말을 늘 신봉을 하는데, 보통 한 150마력이면 자기가 온전히 다루기에 거의 최대치의 출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750마력이 주는 게 사실은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 중에. 하지만 그 상징적인 필요 이상의 어떤 과잉의 그것들이 럭셔리 자동차를 완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출력 경쟁의 자유를 수는 없겠죠. 근데 폴고레 760마력은 무서운 760마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느긋하게 주행을 하다가 지금 좀 달려나가고 싶어, 이럴 때 원 없이 정말 한치의 아쉬움 없이 힘을 뽑아 쓰고 막강한 가속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GT의 매력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속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이런 큰 파워를 품고 있다는 게 GT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의 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제가 지금 GT 모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마세라티에서 기대하는 가슴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운드가 아니네요.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폴고레는 사운드를 기대하고 마세라티로 오는 분이시라면은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틱한 사운드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가상으로 가짜 소리를 막 빵빵 틀어주는 것도 실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마세라티 설명으로는 이 사운드가 내부로도 들리고 또 외부로도 발산할 수 있게 스피커를 안팎에 달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깥에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회생제동 기능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커다란 뭐 페라리나 마세라티나 운전대도 크고 패들 시프트도 되게 크잖아요. 이게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여서 총 4단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단계,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D에 놓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냥 그 D 변속기 걸었을 때 정도의 느낌이고, 그 다음 D 플러스로, 오른쪽 플러스를 당겨서 D 플러스로 만들면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오는 길에 굽이길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굽이길에서는 물리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충분히 속도를 제어하면서 운전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회생제동을 2단계까지 하면은 좀 상당히 울컥거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기 택시 타면 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오늘 경험상으로는 써야 한다면은 마이너스 1단계 정도로 해놓으면은 제동에 대한 피로, 수고를 좀 덜면서 적당히
속도를 유지하고 또 무게중심 이동을 급격하게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차를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지금 제가 달아놓은 카메라에서 좀 잡소리가 나지 다른 데서 잡소리 일체 없고 탑의 밀폐성도 상당히 좋아서 소프트탑을 씌운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소프트탑을 고른 이유는 실은 뭐 이전 1세대 때도 누누이 마세라티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자연을 해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접었을 때 부피가 적고 또 그만큼 진공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프트탑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이 소프트탑은 여는 데 14초, 닫는 데 16초가 걸리고 시속 50km까지는 달리면서도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비가 그치면 달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뭐 승차감 모드에서 약간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오톨토톨한 느낌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GT랑 스포츠의 차이에서 어떤 그 움직임이 조금 더 도드라지긴 하지만 끝을 굉장히 매끄럽게 매만져놔서 스포트로 해놔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모두 바꿨지라고 알아채기 힘든 만큼 이 정도 편안하면은 피곤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세라티를 굳이 어떤 동급의 비슷한 성향으로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벤틀리 쪽과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한 170km 정도 구간인데 좀 다이내믹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100%에 출발해서 지금 한 68%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249km 달릴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김선웅 기자 전문가께서 좀 얘기를 해줘요. 우리 배터리 이거 용량 몇이랬지? 용량이 92.5고요. 92.5. 크로스가 83kWh. 83kWh. 그러니까 마진을 좀 두고 실제로 쓰는 건 83kWh고 그다음 전체 용량은 92.5. 100 넘어가는 용량의 배터리를 얻는 전기차들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용량 크면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죠. 충전 속도가 지금 마세라티 쪽 설명에 따르면 그랑카브리오 폴고레의 충전 속도는 270kW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스펙 비교를 하게 되면 신형 타이칸이 제가 그 바이삭 연구소에서 물려보니까 충전을 물려보니까 거의 320kW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암페어 400A 가까이 올라가고 그렇게 숫자 비교를 하게 되면은 더 앞선 차들이 있습니다. 뭐 타이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테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성향이 다른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능이 정말 충전 속도가 나한테 절실한 사람이면 당연히 그 차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빨리빨리 충전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움직임 범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뭐 그렇지 않다면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속 충전 많이 해봤자 배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WLTP 기준으로만 알 수가 있어서 국내에서 인증을 얼마나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레인지 모드로 바꿨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268km로 늘어났네요. 레인지 모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도를 시속 130km까지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트에서는 풀어주고 그래도 그 영국 차랑 비교하면 이탈리아 차는 조금 더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영국 차들은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트랙에 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영국 사람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운전대 조작할 때 너무나 차가 예민하거나 신경적인 이런 반응이 없어서 저 같은 아저씨들이 몰기 아주 좋습니다. 물론 뭐 젊은 분들도 취향들이 다 다양하니까 뭐 아저씨라고 피곤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차를 탈 때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출력의 상징적인 숫자를 보고 와, 저 차는 정말 매 순간 스릴 넘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 성향은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란투리스모나 그랑카브리오의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지금 점심 식사 이후에 폴고레를 떠나보내고 트로페어로 탔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이전보다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VA 4.7에서 V6 3.0 트윈 터보로 자연흡기에서 트윈 터보로 과급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굴림에서 올휠 드라이브 4륜구동으로 바뀌었고요. You will arrive at your destination. 방금 전에 잠깐 도로에 합류하면서 코르사까지는 안 가고 스포츠 모드에서 런치 컨트롤 쓰지 않고 가속을 해봤는데 4.8초, 제원상은 3.6초. 일단 경량 소재 때문에 무게도 많이 감량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그 폴고레랑 이 트로페어랑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한 440kg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한 몇 분 안 몰았는데도
폴고레 운전할 때보다는 움직임이 좀 더 산뜻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오전에 갔던 길에 비하면 여기는 도로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약간 더 밑에서 당기는 느낌이 덜하다는 점을 빼면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폴고레든 트로페오든 내 그 서스펜션에 전부 다 에어 스프링을 물렸다는 점은 다 똑같고요. 하드웨어는 같다고 합니다.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니까. 다만 그 댐핑 관련해서 약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40kg을 더 떠받쳐야 되는 차는 세팅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소리, 이 소리지, 이 소리. 그래서 아까도 폴고레 사운드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모드를 변경한 거 이외에는 따로 막 소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크면 사람들이 성가시할까봐. 마세라 타는 맛에서 정말 소리를 빼면은 참 허전하죠. 이전에는 ZF 6단 자동 변속기를 썼는데 이번 건 이제 8단인데 ZF라고 지금 우리 김선웅 기자가 알려줬습니다. 확실히 마세라티는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변속을 자꾸 늦추게 돼요. 굳이 D 놔두고 수동 변속을 하고 싶어지고. 그래도 그排기통의 울림은 못 쫓아가네. 민폐를 끼칠 정도의 사운드가 참 그립네. 폴고레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역시 내연기관인 것 같아요. 이 재미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마세라티 입장에서는 페라리 산하에 있는 기간이 굴욕적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얻은 것도 많죠. 이거 말을 못하겠네. 폴고레랑 비교하면 트로페오가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이 모드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네요. 차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가속 페달 반응도 확실히 둔화되는 게 체감될 정도로 느껴지고, 방금 터널 구간에서 좀 일부러 막 2단 기어 잡아놓고 엔진 회전수 높여보고 해보니까 2단으로 끝까지 쭉 끌고 가면서 3단으로 시프트업 했을 때 빠바바방 터지는 이런 소리들 너무나 통쾌하고 좋은데요. 요즘 터보 엔진답게 토크를 굉장히 빨리 뭉치고 터보렉이나 이런 현상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대신 이제 기존의 자연흡기 엔진이랑 비교하자면 이걸 약간 좀 끝까지 길게 늘려갖고 뾰족하게 다듬어가는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네요. 쫙쫙 끌어당기면서 엿가락 당기듯이 실질적으로 추진력이 아주 강력하진 않아도 소리가 변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정점을 찌르는 이런 느낌으로 기어를 한 단 한 단 끝까지 소진하면서 쓰는 재미가 있었는데, 너무나 영리하고 효율적인 터보 엔진은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딱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까지만 쓰다 보니까는 늘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간결하게 딱딱 필요한 만큼만 토해내고 바로 다음 단으로 넘기는 그런 패턴이네요. 어쨌든 사운드는 폴고레랑 비교를 할 수도 없고, 예전 V8과 비교하면은 울림통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성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운전에 흥을 돋우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폴고레 오전에 탔던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사실 폴고레가 더 빠른 차인데 강력하고. 만약에 이런 내연기관 마세라티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가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인지부조화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전기차 특유의 어떤 강력한, 처음부터 한결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낸 차가 고성능 차라는 거를 아예 처음 단계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 단계를 좀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부조화를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거에 좀 생각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옛날 게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히 폴고레는 기존에 왕왕거리던 마세라티 타던 분들을 위한 차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전혀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디자인은 이쁘네요. 예전 그란 투리스모나 그란 카브리올레는 너무 그 삼각형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차가 좀 뭐랄까요, 균형이 약간 계속 삼각형의 불안정함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적당히 녹아내린 치즈처럼 아주 펑퍼짐하게 땅바닥에 들러붙어 갖고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차가. 지금 이제 비도 그치고 딱 좋네요. 너무 해가 쨍쨍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습하긴 하지만 기온은 그래도 아주 높지 않아서 선선합니다. 폴고레나 트로페오나 이 차를 고르는 분들은 취향이나 선호도가 꽉 조인 느낌의 스포츠 쿠페를 고르는 분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제스처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 물어봤는데 4휠 스티어링 넣을 생각은 없었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넣음으로써 희생해야 하거나 감안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안 넣기로 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뒷바퀴 조향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지금 잠깐 그 오르막 정상에서 차를 멈췄고요. 아마도 다른 촬영을 하거나 차를 좀 바꾸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카메라를 끄고 시승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총평이나 정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스트레스사 시내에 있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운전을 또 교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기대만큼 욕심만큼 타진 못했는데 그래도 2세대 그랑 카브리오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폴고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전기 GT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랑 카브리오 폴고레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출력을 부드럽고 젠틀하게 뿜어내는 이런 특성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뾰족하고 모나고 레이싱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찾는 차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탄 이후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고요. 그 다음에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감성들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희석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즐겁고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GT로서의 모습을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